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오늘도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2장을 읽어볼 건데, 여기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장이 아니라 절이 의존형과 암시적 인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의존형부터 시작할 겁니다. 의존형이 이 장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세계의 다형성과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2년 전에 제 지인들과 함께 진행했던 학습 모임에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의존형이란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점이 없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 makes dependent type theory dependent? 무엇이 의존 유형론을 의존적으로 만드는가? 여기서 의존적이라는 말은 그냥 무언가가 다른 것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independent라고 하면 무언가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dependent라고 하면 무언가가 다른 것에 의해 그 값이나 그것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존이라는 말을 종속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종속 유형론은 어떤 점에서 종속적인가 라는 의미로 이 절의 제목을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첫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e short explanation is that types can depend on parameters. 짧은 답은 유형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의존 유형이란, 줄여서 의존형이란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유형이에요. 됐죠? 입력 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유형.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의 입력 값에 따라서 그 입력 값에 대한 함수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건 엄청 특별한 성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함수의 정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수 함수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입력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함수값 말고 그 유형 자체가 입력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입력값이 아니라 어떤 인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예가 아래에 나오니까 그 예를 유심하게 보셔야 하고, 일단 지금은 교재 내용을 읽어볼게요. You have already seen a nice example of this. 이미 우리는 의존 유형의 예를 봤대요. 뭐냐면 리스트 알파 같은 거예요. 리스트 알파라는 것은 알파라는 유형 인수에 따라서 바뀐다. 인수에 따라 그 값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값이라는 거는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 함수 값이라는 것 자체가 유형인 거예요.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고, 리스트는 알파에 대한 함수 값으로 리스트 알파를 출력한 건데, 리스트 알파는 그 자체로 유형입니다. 유형이 알파라는 어떤 인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존 유형입니다. And this dependence is what distinguishes listnet and listbool. 자, listnet과 listbool은 서로 다른 유형이죠. 근데 그것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알파에 해당하는 유형이 net과 bool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For another example, consider the type vector alpha n. The type of vectors of elements of alpha. 알파 유형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의 유형. 근데 그것의 길이가 of length n. 그것의 길이가 n인 거예요. 길이가 n이고 알파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의 유형을 벡터 알파 n이라고 나타내는데, 이것 역시 알파 그리고 n의 값에 따라서 유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의존형인 겁니다. 의존형이에요. This type depends on two parameters, the type of the elements in the vector. 자, 두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 벡터 알파 n이라는 유형이 바뀌는데, 첫 번째가 알파죠. 알파가 뭐냐면
그 벡터의 성분들의 유형입니다. 그다음 그 벡터의 길이 n에 따라서도 벡터 알파 n이라는 유형이 바뀌죠. n은 여기서 자연수고요. Suppose you wish to write a function cons. cons가 뭔지 이제 잠깐 설명드려야 할 건데 이 문장까지만 읽어볼게요. Which inserts a new element at the head of a list. 헤드는 머리란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 목록의 맨 첫 번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성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는 함수가 const라는 거고, const는 아마 constructor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얘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onst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doom emacs로 왔고,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목록이라는 유형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목록의 예를 들어서 좀 더 이 목록의 구성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째로 다음과 같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1, 2 0, 1, 2는 모두 자연수 유형에 속하죠. 이것들의 유형은 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록은 넷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는 3이죠. 길이가 3이라는 건 지금 엄청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성분이 자연수니까 이것의 유형은 리스트 넷입니다. 리스트 넷이라는 거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넷에 속하는 어떤 목록은 자연수만으로 그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목록이 어떤 유형의 목록 유형,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라 한 건 넷이나 불 같은 거, 어떤 유형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들의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좀 기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목록은 리스트 넷이라는 데도 비어있는 목록이 있는 거고, 리스트 불이라는 데도 이 비어있는 목록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목록을 줄여서 저는 빈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 목록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냥 빈 목록이라고 할게요. 빈 목록이란 게 리스트 넷에도 있고 리스트 불에도 빈 목록이란 게 있어요. 그럼 지금 2번 줄과 3번 줄에 쓴 이 목록이란 게 똑같은 목록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지금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빈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 유형이 각 목록 유형마다 있는 겁니다. 하나의 빈 목록이 여러 가지 목록 유형에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목록 유형마다 빈 목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록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콘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0이라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목록을 만들어서 두 번째 인수로 리스트 콘스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콘스 0, 목록 1, 2, 3이 있는데 그 결과는 오른쪽에 나오다시피 0, 1, 2, 3이라는 목록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1, 2, 3이라는 목록에 그 목록의 맨 앞에 0이라는 원소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1, 2, 3은 0 다음의 성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잠시만요. 그 결과 0, 1, 2, 3이라는 새로운 목록이 나온 거죠. 0이 맨 처음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1, 2, 3이 차례대로 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번엔 true라는 걸 써보고 false
폴스라는 목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목록은 리스트 불에 속하는 목록이란 거 이해 가시나요? 자, 폴스라는 목록은 리스트 불에 속한다는 거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그 목록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 불 유형에 속하니까. 불값이니까. 그렇고, 근데 이 목록 앞에 true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콘스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건 구성이란 뜻일 겁니다. 구성. 그래서 true라는 원소를 이 목록 맨 앞에 집어넣고 싶을 때 콘스라는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함수의 정의를 잠깐 볼게요. 함수의 정의를 잠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If A is of alpha and L is of list alpha, then cons AL or A double colons L is the list whose first element is A and with L as the rest of the list.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콘스가 무슨 말인지는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의를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저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콘스라는 연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eval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번에는 뭐를 써볼까요? -1을 써볼까요? -1을 썼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목록을 썼습니다. 네, 맨 앞에 리스트 콘스를 써야 하는 걸 제가 잊었네요. 그리고 아마 괄호를 -1 주변에 쳐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1만을 갖는 목록이죠.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리스트 콘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인수는 -1이죠. -1은 정수 유형 인트에 속합니다. 정수 유형 인트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빈 목록은 어떤 유형에 속할 수밖에 없을까요? 뒤에 있는 유형은 리스트 인트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트 콘스의 첫 번째 인수가 -1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빈 목록은 그 목록 안에 속하는 원소가 없긴 하지만 그 목록 안에 속하는 원소가 정수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목록도 리스트 인트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린이 그렇게 해석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을 빈 목록에 추가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목록의 맨 처음에 첫 번째 원소로 -1이 온다면 -1 다음에 오는 성분은 더 없어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목록에는 원래 아무런 원소도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나오는 목록에는 -1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What type should cons have? cons는 무슨 유형을 가져야 하는가? 이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볼까요? Such a function is polymorphic. cons 같은 함수는 다형적이다. 다형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세계 다형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개 변수 다형적이라는 말이 이제 이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의존형을 설명하면서 그 말을 이제 곧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니면 매개 변수 다형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형성이란 말 자체가 좀 여러 뜻이 있어서 이 교재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위키백과의 항목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키백과에서 폴리모피즘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저도 그거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You expect the cons function for that bool or an arbitrary type alpha to behave the same way. 그러니까 어떤 유형 알파에 대해서든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게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알파라는 게 세개 단수인가요? 세개 단수라고 제가 방금 잘못 말했는데 알파라는 게 세 개의 변수인가요? 세 개의 단계를 나타내는 변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알파라는 건 타입 U에서 U 같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겠죠? 타입 U 같은 식에서 U는 그 유형 세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변수인데 타입 알파라는 저 말에서의 알파는 세개 단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유형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세개 다형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So it makes sense to take the type to be the first argument to cons, so that for any type alpha, cons alpha is the insertion function for lists of type alpha. cons alpha가 삽입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목록 맨 앞에 어떤 성분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점에서 삽입 함수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예. 이 문장 잠깐 넘어갈게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for every alpha, cons alpha is the function that takes an element A of alpha and the list AS of list alpha and returns a new list. So you have cons alpha A AS of list alpha. 여기까지 읽고 앞에서 이 교재에서 저자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이 문장부터 볼까요? 콘스라는 함수에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인수는 알파라는 유형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나머지 인수들이 그 알파와 관련된 유형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A는 알파에 속하고 AS는 리스트 알파에 속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파라는 인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파가 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파라는 인수가 맨 처음에 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의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 성분 A가 와야 하고, 기존의 목록에 해당하는 AS라는 게 와야 하죠.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이게 왜 다형적인지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다형성은 세개 다형성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세개 다형성이 아니라 매개 변수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매개 변수 다형성이냐면 이 함수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 함수값 콘스 알파 AS가 속하는 유형이 알파라는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콘스라는 함수 자체의 유형이 알파라는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콘스라는 것의 유형이 뭔지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콘스의 유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교재에서 그 유형이 뭔지를 알려주는 동기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동기가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교재를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It is clear that cons alpha should have type alpha to list alpha, list alpha. 콘스 알파라는 것은 알파, 리스트 알파라는 유형 가져간다.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콘스 알파입니다. 콘스가 아니라 콘스 알파예요. 다시 한번. 콘스 알파는 지금 콘스의 알파라는 값을 집어넣은 결과예요. 커링 때문에 일단 그냥 그 함수에 인수를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는 것만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함수인 거죠. 콘스에 알파라는 인수를 넣었을 때의 결과인 함수가 다음과 같은 함수 유형에 속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것까지는 이해가요. 알파는 지금 A의 유형이고, 리스트 알파는 기존의 목록 AS의 유형이고, 마지막 리스트 알파는 새로 만들어진 목록의 유형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콘스라는 함수 자체는 어떤 유형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좀 어렵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콘스라는 함수에 맨 처음 들어가는 인수는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인수를 지금 알파라고 이름 붙이긴 했는데 알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유형일까요? 이게 인수이자 유형이거든요. 알파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 유형일까요? 이걸 생각했을 때 일단 타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콘스라는 함수는 그 유형이 타입, 화살표, 알파, 리스트 알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내시면 이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교재에서 이 내용을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를 하느라 약간 애먹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함수 유형만 보면 알파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파라는 게 어떤 유형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저 함수 유형에 담아내야 돼요. 근데 담아낸 게 아니에요. 이 함수 유형 자체를 보면 알파가 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 알파가 타입에 속한다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 일단 교재를 볼까요? This does not make sense.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식에 있는 알파는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맨 처음 유형인 타입이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유형을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스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인수를 가리켜야 돼요. 알파가 그런 걸 가리켜야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의존 유형론이라는 유형론에서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의존 유형을. 근데 그럼 이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의존 유형론이 아닌 단순 유형론에선 그럼 저런 유형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존 유형론밖에 안 배웠으니까. 의존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증명 보조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저벨 중에서도 이저벨은 여러 가지 기초론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는 이제 어떤 기초론을 만드는 언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기초론을 세우는 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저벨 HOL 이저벨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은 Higher Order Logic이란 말이에요. 고차 논리라는 뜻입니다. 고차 논리는 여기서는 그냥 단순 유형론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단순 유형론을 바탕으로 한 증명 보조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의존 유형론밖에 몰라요. 그 의존 유형론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 유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개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의존형을 사용할 거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Assuming alpha of type is the first argument to the function.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알파라는 게 지금 콘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콘스라는 함수의 첫 번째 유형이 아니에요. 다시 콘스라는 함수가 속하는 유형이 함수 유형이겠죠. 그 함수 유형의 첫 번째 유형이 알파가 아니라 타입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파는 그 타입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고 그렇고 뭐 이 얘기는 지금 그냥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These types vary depending on the first argument alpha. 첫 번째 인수인 알파의 값에 따라서 나머지 유형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유형은 타입이고 두 번째는 알파고 세 번째는 리스트 알파, 마지막은 리스트 알파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수, 첫 번째 인수 알파의 값에 따라서 나머지 유형이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 함수 값이 아니라요. 유형입니다. 값과 유형을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제 길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건 넘어갈게요. 콘스 넷은 넷, 화살표, 리스넷, 리스트 넷이다. 그 다음에 콘스 풀은 이렇고, 콘스의 유형이 뭔지가 궁금했잖아요. 콘스의 유형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알파, 타입, 그 다음에 알파, 리스트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직접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명령어를 써볼게요. 프린트 쓰고 리스트 콘스. 자, 이걸 보시면 그냥 맨 위에 있는 메시지 볼까요? 중괄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중괄호로 쌓여있는 인수, 여기서는 알파죠. 그리고 그 알파는 타입 U에 속하고, 이 알파라는 인수는 암시적인 인수예요. 암시적인 인수가 뭔 뜻이냐면 이것도 그냥 인수인데, 이 값을 우리 사람이 직접 집어넣을 필요 없이 린이 알아서 이 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서 알아낸다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뭐라고 해야지? 린이 알아서 이 인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암시적 인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가 그 인수의 값을 직접 제시할 필요 없이 린이 알아서 찾아내기를 바랄 때 그렇게 지시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린의 그런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암시적 인수가 해줘요. 원래는 저 인수도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건데 저거 입력할 필요 없이 실제로는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인수, 그 다음에 리스트 알파에 속하는 인수, 이거만 입력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암시적 인수에 대한 설명은 그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 자체는 뒤에서 다룰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새로운 표현이라는 거죠. 중괄호 말고도 알파 쌍점 타입 U라는 저 식 자체가 함수 유형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표현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리스트 콘스라는 함수에 암시적 인수도 다 집어넣을 경우를 가정할 때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하는 인수의 유형은 알파인가요? 아니면 타입 U인가요? 네,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하는 인수는 알파인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알파라는 인수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인수의 유형을 묻는 겁니다. 그 인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타입 U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면 유형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알파 타입 U라는 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 쓰고 뭘 쓸 거냐면 알파라는 걸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좀 정의를 내리기가 약간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알파라는 유형은 원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를 써보면 좋을까요? 이걸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라는 인수가 지금 쓰이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이 알파 변수 앞에 그 밑줄을 쳤습니다. 밑줄을 쳐면 저 오류 메시지는 아니고 경고 메시지가 없어져요. 자, 이 함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세개 다형적인 거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세개 변수가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이 type u라고 나와 있고 u라는 것이 지금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입력 인수, 입력 매개 변수가 속할 수 있는 유형 세 개가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 하나인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함수 f는 세개 다형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의 유형을 위해서 보시면 알파 쌍점 타입 U 화살표 리스트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를 한번 혼자서 맞춰보려고 해주세요. 함수 f의 유형은 지금 맨 위의 메시지와 같아요.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알파일까요? 아니면 타입 U일까요? 자, 이걸 잠시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계속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함수 f의 인수예요. 이 인수는 지금 이 경우에는 유일한 인수죠. 이것만 넣으면 바로 함수 값이 나옵니다. 함수 f의 공역은 리스트 알파예요. 근데 함수 f의 정역은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파 쌍점 타입 U. 알파일까요? 아니면 타입 U일까요? 정답은 타입 U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존 함수형에서 알파 타입 U라는 식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역은 타입 U예요. 타입 U인데 그럼 알파란 걸 왜 굳이 썼냐? 왜냐하면 공역에 그 알파라는 변수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알파라는 변수는 뭐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 원소입니다. 이 함수의 입력 매개 변수예요. 근데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이 함수의 공역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쓴 거고, 네, 잠깐 얘기하면 집합론에서는 의존 함수 같은 개념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유형론에서는 어떤 한 항이 딱 하나의 유형에만 속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집합론에서는 어떤 한 원소가 딱 하나의 집합에만 속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다른 더 크다는 말이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집합을 포함하는 다른 집합이 있을 때 그 포함되는 부분 집합에 속하는 어떤 원소는 그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다른 집합에도 속해요. 그러니까 한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형론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의존 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존 함수 말고도 다른 종류의 그 의존 유형도 있고요. 의존 곱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정도 F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정의역을 잘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존 유형이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의 유형은 알파가 아니라 타입 U고 두 번째 인수의 유형부터는 첫 번째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인수 유형은 알파니까 첫 번째 인수 자체인 알파가 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인수 유형이 바뀌죠. 세 번째 인수 유형은 리스트 알파니까 그것도 알파에 따라서 바뀌고 이게 의존 함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뀌는 유형이에요. 그게 의존 유형이고
리스트 콘스는 의존형 중에서도 의존 함수예요. 함수 유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아요. This is an instance of a dependent function type. 의존 함수형의 한 예이다. 또는 의존 화살표 유형의 한 예이다. Given alpha and beta. 자, 알파는 타입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건 유형이고, 타입이라는 세 개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고, 베타는 알파 화살표 타입에 속해요. 이게 뭔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베타는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각 원소마다 어떤 유형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는 잠깐 연수를 선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섹션을 쓰고 어떤 한 절을 끝내 볼게요. 그 다음에 변수를 써보겠습니다. 알파라는 게 타입이라는 유형 3개에 속하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거는 알파라는 유형의 각 원소마다 어떤 유형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써야겠네요. 여기다 쓸까요? A는 알파에 속하는 어떤 원소예요.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원소를 A라고 이름 붙였고, A라고 이름했고, 그 다음에 베타 A의 유형이 뭔지 여쭈고 싶습니다. 알파는 알파가 아니라 A는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그냥 아무 한 원소예요. 그 한 원소마다 베타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유형을 함수 값으로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명령어를 통해서 베타 A의 유형을 확인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타입입니다. 왜 타입인지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베타는 공역이 타입이니까 알파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받으면 타입에 속하는 어떤 유형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A의 유형은 타입이에요. 베타 A의 유형은 타입이다. 따라서 베타 A라는 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라는 세계에 속하는 것은 유형이에요. 그러므로 베타 A는 유형이고, 근데 베타는 함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에 속하는 각 원소마다 어떤 유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교재로 다시 갈게요. 그런 관점에서 이 베타 어디 갔죠? Think of beta as a family of types over alpha. 베타를 알파에 대한 유형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족은 지금 가족을 의미합니다. 유형들의 묶음으로 보셔도 돼요. 알파에 대한 유형족,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파에 속하는 각 원소마다 어떤 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파에 대한 유형들의 가족, 유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 좋을 텐데,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렇고, type beta alpha for each A of alpha가 알파에 속하는 각 A마다 베타 A라는 유형을 제공하는 함수다 라고 설명했죠.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함수 유형 A, 알파, 화살표, 베타 A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연히 이거는 어떤 함수들의 유형인가 그 함수들의 유형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 함수들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각 알파에 속하는 각 a마다 fa 함수 값이 베타 a에 속하는 원소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함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함수를 f라고 이름 붙일 때, f라고 이름할 때, 그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뭔가요? a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정의역이 알파입니다. 정의역이 알파인데, 근데 이 함수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역이 베타 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공역이란 게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역은 정의역 원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역이 정의역 원소마다 바뀐다는 점이 의존 함수의 특징이에요. 모든 의존 함수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경우에는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볼게요. 자, f라는 게 이 함수 유형에 속할 때 정의역의 원소 A에 대한 f의 함수값 f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fa는 베타 a라는 공역에 속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나오죠? 입력값에 따라서 f가 반환하는 함수값의 유형이 바뀐다. depends on이라고 했으니까 f가 반환하는 함수값의 유형은 그 입력값에 의존한다. 그 입력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역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함수, 의존 함수. 네, 모든 의존 함수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살짝 일러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고. Notice that A of alpha to beta makes sense for any expression beta of type. 자, 이 말이 뭔 뜻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와 아래의 차이점을 보셨는데 베타 다음에 A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공역이 A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 유형인데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들은 공역이 정의역 원소에 따라서 바뀌지 않나? 일단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좀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When the value of beta depends on A, 그쵸? 예. 약간 조심해야 하는 건 베타라는 식에 A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라는 문자 자체에는 A라는 게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베타가 어떤 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에는 A라는 변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있으면 베타라는 식에 A라는 변수가 나타나 있으면 그럼 그때 베타는 A에 의존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A에 따라서 베타라는 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타 A처럼.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 베타 A? 베타?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베타가 베타 A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타가 베타 A랑 같다고 말을 하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베타라는 말이 나오네 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베타라는 식이 베타 A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A라는 변수가 나와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베타가 지금 반드시 같은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한 것만 들어주세요. 지금 이 함수 유형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역 베타가 A라는 변수를 포함하는 식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A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 전체가 의존 함수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나와 있죠. This denotes a dependent function type. 근데 베타가 A에 의존하지 않으면 A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베타가 A 값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베타라는 식에 A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A alpha to beta is no different from the type alpha to beta.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이 함수 유형과 A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함수 유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베타가 A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래서 린이라는 의존 유형론에서는, 아니에요. 다시 번역할게요. 의존 유형론에서, 그리고 린에서는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것은 A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식을 나타낸다. 단 조건이 있어요. 베타가 A에 의존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퀴즈 문항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자, 다시 코드로 왔고 5분 뒤에 이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내용을 진행할 거예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뭐를 설명드려야 하냐면 예를 좀 들어야 하는데, 근데 저도 예를 설명드려야 하는데 제 예를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퀴즈 문항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퀴즈를 만들어 놨고 2장 퀴즈가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의존 함수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다. 32번 물음을 보겠습니다. Is the type alpha of type to prop a dependent function type? 이란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형이냐고 묻습니다. 자, 이게 의존 유형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이거는 지금 의존 함수형인지 아닌지 묻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뭐 하여튼 어느 유형에 속하는 인수의 값에 따라서 이 유형이 바뀌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경우에는 알파라는 인수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유형이 바뀌는지 아닌지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함수 유형은 정의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역이 알파가 아니라 타입입니다. 타입이에요. 그리고 공역은 프롭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프롭이라는 공역은 알파의 값에 따라서 바뀌냐 예요. 이걸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프롭은 알파의 값이 넷이 된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스트링이 된다든가 불이 된다든가 할 때 프롭이라는 유형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프롭이라는 이 명제 유형, 명제 세계는 프롭이라는 명제 유형은 명제 유형? 뭐라고 말해야지? 명제 유형 세계는 알파라는 변수가 일단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알파가 뭐든 간에 이 프롭이란 건 그냥 프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존 함수형이 아니에요. 어떤 인수에 따라서 그 유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알파라는 인수에 따라서 이 유형이 바뀐지 확인하고 싶으면 알파라는 인수가 등장한 뒤의 유형을 모셔야 하는데 그럼 프롭이죠. 프롭이 알파의 값에 따라서 바뀌느냐, 즉 변수 알파라는 게 등장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해야죠. 프롭에는 알파라는 변수가 아예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은 의존 함수 유형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쓰고 그 다음에 타입 쓰시고 화살표 프롭 보시면 보세요. 이 함수 유형 전체를 메시지를 보시면 타입 화살표 프롭이라고 린이 바꿔줘요. 뭔 뜻이냐면 알파라는 저 인수 자체가 쓸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든 말든 상관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제
핵심어를 써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맞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함수 유형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 유형이 같다는 거예요. 타입 화살표 풀업이라고 쓰든 알파 타입 화살표 풀업이라고 쓰든 그건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입 화살표 풀업은 확실하게 이거는 의존 함수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에 따라서 그 유형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유형은 왼쪽에 나와 있는 유형도 의존 함수형이 아닌 겁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어디서부터 다시 읽으면 되냐면, Returning to the example of lists 라는 내용.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만 보시면 의존 함수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의존 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의존 곱은 이어서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는 뭐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암시적 인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의존 함수에 대한 설명을 거의 끝내놓고 다음 영상에서 의존 함수 설명을 마저 끝낸 다음에 의존 곱 그리고 암시적 인수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2장 내용이 끝나요. 너무 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까지 설명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3장은 과연 이 정도로 길게 설명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제 영상을 마치고 다음 해설 영상에서 남은 교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